네, SK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영업이익 47조 원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660조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흐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HBM4를 둘러싼 삼성과의 정면 승부, 그 결과가 우리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핵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전쟁을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허재환 상무님, 그다음에 염승환 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1월 달에 계속 고정 출연해 주셔서 그런지 5,30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길하고 저는 느껴지는데, 자, 먼저 한 말씀 주신 것부터 살펴보죠. 자, 오늘은 염승환 이사님부터죠. AI 승자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인 것 약간 같아요. 국뽕적인 발언 아니, 뭐 국뽕이 취하셔도 돼요. 네. 아니,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저는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독일 시가총액을 이겼거든요. 예. 한국이. 근데 놀라운 독일하면은 우리가 우러러보던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옛날로 치면 우리가 따라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독일 시총을 이길 정도고 이제 우리 앞에 대만이 있지만 사실 대만은 TSMC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그 하나 빼면 네, 사실 우리가 뭐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독일 시총을 이겼다는 건 독일은 그런데 뭐 사실 독일 기업들 보시면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방산주나 네. 그다음 삽이라 그러죠. SAP. 예. 요게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체고 그리고 또 지금 폭스바겐. 자동차 업체. 예. 근데 이들이 AI에서 주인공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사실 폭스바겐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몰락해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근데 한국은 어쨌든 현대차랑 그룹과 폭스바겐만 비교를 딱 해봐도 어쨌든 몇 년 전부터 뭐 되니 많이 해도 꾸준히 투자를 했어요. 자율주행, 로봇 쪽에. 근데 그 결과물들이 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섰고 예. 거기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정말 옛날에 뭐 우리도 이제 서비스업으로 바꿔야 된다. 한국도 체질 개선해라.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예. 옛날에. 근데 제조업 포기 안 했잖아요. 끝까지 해서 조선, 또 방산, 원전, 특히 조선 원전 같은 경우 원전 이제 AI 핵심 인프라가 됐고 또 거기에 반도체는 뭐 말할 것 없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뭐 꼭 우리나라가 뭐 잘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했던 이런 이제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AI 시대에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고 또 트럼프 시대라는 게 역설적으로 탈세계 시대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 제조업이 또 빛나게 만든 또 요인이 예, 돼버렸어요. 그렇죠. 또 역설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한국이 정말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준비를 너무 잘했다. 그 결과물이 좀 늦었지만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결과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산업 포트폴리오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뭐 일본이나 독일만은 못하더라도 그동안 꾸준히 커왔던 것이 이제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허지환 상무님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조심스러운 멘트를 주셨어요. 과열과 과속 그 중간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열과 과속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냉각수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뜨거워도 냉각수가 있으면은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좋고 뭐 분위기도 좋은 건 사실이긴 한데 약간 이제 1월 달에 많은 것들을 좀 그 먼저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1년 오를 거를 1월 달에 다 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딱히 그렇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조금 그 약간씩은 좀 과열 어떤 과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이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월 달 세 보니까 그 코스피 지수가 파란불이 켜진 건 단 이틀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바로 그 말씀에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고해드린 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디까지 갈까?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이닉스 실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47조 원, 삼성전자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거. 뭐 단순히 숫자만 보면 놀라운 성과인데 이 실적을 사이클의 정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흐름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될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뭐 대단한 실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한 2022년에 2021년이었나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적자가 예, 한 8조 정도 그렇죠. 났었던 적이 그거가 있었는데 5년도 안 돼서 네, 5년도 안 돼서 네. 엄청난 이런 이익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뭐 좋은 건데, 예, 어쨌든 대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이번 분기에 그 영업이익률, 그 영업이익 마진이 거의 뭐 59% 예. 이렇게 되니까 뭐 100원 장사를 해서 100원 팔아서 50원 예, 남긴 거의 뭐 60원 가까이 네. 남겼다라는 거는 뭐 세계 탑 수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60%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거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이익률이 거의 60%니까 거의 이제 뭐 거의 근처에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SK 하이닉스의 어떤 변화, 그리고 특히 지난 한 4, 5년 동안 전과 또 이전에 어떤 사이클이 좋았었을 때 모습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우리 어미사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 사이클의 정점으로 봐야 될지 어떤 흐름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될지요. 네, 뭐 이번 실적만 보면 정점이 아니라 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실적은 사실상 그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번 4분기도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고 작년 전체적으로도 47조 원 좀 나왔는데 올해 이제 기본이 영업이익 이제 추정치죠. 애널리스트분이 추정치를 급하게 올리는데 일단 100조부터 스타트를 끊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100조, 뭐 많게는 150조.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한 700조 가까이 좀 올라온 상황인데 아직도 PER이 10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년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만약에 피크아웃이면 지금 실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꺾이니까. 근데 대체적인 전망은 내년도에도 더 성장한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이번 실적에 드러난 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거죠. 고객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좀 물량 좀 달라. 줄 물량은 없어요. 만들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부족하고 수요는 끝없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뭐 다 소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게 그거거든요. 그 혹시 가짜 주문 들어오면 어떡하지? 예. 그 왜냐하면 이거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예전에 이제 그때 2017년, 18년 서버 사이클도 그랬고 코로나 터지고도 그랬고 그때 가수요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믿고 그냥 증설했다가 주문 안 예, 재고 오고 이제 오더컷이라고 주문 축소돼가지고 한번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 이게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진성 고객인지 파악하고 있대요. 이게 진짜인지를. 예. 뭐 증빙을 보내라 뭐 이런 뭐 건가요?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신중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과거처럼 피크아웃이 쉽게 오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피크아웃은 공급 늘려서 오는데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계속 강조됐던 단어가 그 절제, 투자 많이 안 한다. 그러니까 하긴 하죠. 이게 워낙 수요 많으니까 그 맞춰서 하는데 이게 오버하는 거죠. 그거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클을 오래 끌고 가 싶은 그런 의지가 삼성 하이닉스에 굉장히 고스란히 녹아든 것 같아요. 그러면 피크아웃 걱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늘 또 한 애널리스트 제 보고서 제목이 되게 인상적인 게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 급등하면 불안하거든요. 다. 그렇죠. 급등해도 불안하고. 근데 이렇게 올라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은 뭐냐면 너무 이익이 탄탄하다. 이게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피크아웃 걱정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 좀 실적이 좋아질까 그거를 계속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 단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규모가 글로벌 톱 10 안에 든다 이런 네. 보도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세계적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만 해도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허재환 상무님, 네. 앞서 이제 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4분기 58%, 9%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로벌 반도체 최강자라고 하는 TSMC를 넘어섰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일시적인 가격 효과로 봐야 될지 아니면 HBM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구조 개편의 결과로 봐야 될지. 둘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다른 거는
TSMC는 그 아까도 이제 염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도 그런 캐파, 그러니까 설비 증설에 대한 관리를 되게 철저히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이 30% 늘면 캐파 설비 증설은 절대로 20% 이상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사이클이 돌 때마다 반도체 업황 자체의 어떤 특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캐파 정설을 굉장히 좀 그 철저히 했었. 미리부터 저희보다도 먼저 미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TSMC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을 제외하면 계속 영업이익률이 계속 30~40%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였던 거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적자가 크게 나갔다가 또 뭐 그 2021년, 2018년 이때는 엄청 좋았다가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50%가 또 한번 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희는 이런 사이클을 엄청 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온 거고 TSMC는 조금 미리 그런 사이클의 특징을 알고 미리 관리를 해서 계속 30%대, 40%대를 쭉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TSMC를 제꼈지만 되게 좀 의미 있지만 TSMC가 조금 더 노련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격 정책을 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TSMC 같은 경우에. 네. 자, 근데 이제 다 좋다는 건 우리 모두 압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 아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 지금 실적을 반영한 아까 뭐 지금 이 수준인데도 PER이 10배 미만이다. 실적을 반영한 주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도 공급 얘기를 해드린 게 저퍼에 팔아야 되거든요. 반도체는 옛날 사이클로 보면 이제 공급 때문에 아까 그 상무님 말씀대로 TSMC는 절제를 잘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뭐 가짜 수에 속은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절제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공통적으로 다 절제하겠다고 했고 어쨌든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 메모리 사이클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길게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업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수요는 계속 폭발하잖아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봐요. 주가가 미리 선반영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오히려 실적을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뒤늦게. 근데 어제 실적 발표하고 오늘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갑자기 또 급등했잖아요. 뭐 그 어제랑 오늘 이렇게 딱 보시면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약간 좀 정체 현상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IR도 이제 들어봤더니 생각 이상으로 이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갈 것 같다. 거기에 주주환원까지도 해주는 예, 특별 주주환원도 있고 또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꺾지는 않았어요. 뭐 자사주 소각해서 이거 상장 안 하나 그랬는데 이제 IR에서 답변한 건 그거였죠. 여전히 검토 중에 있다. 예, 그래서 그 여지도 남겨놨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정말 빅테크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 더 이상 AI 투자 못하겠다 뭐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지금의 이 공급 부족 그리고 이 수요 상승 이 사이클이 계속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주가 오르니까 다 이제 경고 신호 나오죠. 막 여기저기서 뭐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들은 좀 나오지만 근데 실적 상승이 주가보다 더 빨라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추정치 상향되는 게 주가가 뒤늦게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거의 700조까지 왔는데 내년에 올해 이제 100조 넘고 기본적으로 100조 넘을 것 같고요. 내년에 더 좋은 실적 낸다면 PER 10배 이하면 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쨌든 27년까지 이익이 증가한다는 그런 가정들이 계속 맞는다면 시가총액 1000조를 향해서 좀 가는 과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야,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까지 1000조 넘어선다면 정말 우리 쌍천조 그런 시장을 갖게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전쟁 어떻게 보면 우리 안방에서 벌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한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4를 두고 공개적으로 맞붙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정면 승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드러난 건 이제 삼성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해도 되겠구나. HBM 우려했잖아요. 맨날 이제 작년에도 엔비디아 테스트도 통과 안 되고, 근데 작년 이제 말에 한번 통과됐죠. HBM3가 통과되고, 근데 물량이 적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승부처로 본 거는 HBM4에서 삼성이 반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먼저 테스트를 통과해 버렸어요. 엔비디아 테스트를 그 신문에 나왔죠. 근데 그걸 본다면, 근데 삼성의 강점이 뭐에서 나오냐면
이 지금 HBM도 이제 보통 12단으로 이렇게 이 네. D램을 쌓잖아요. 맨 밑에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는데 거기를 보통 이제 TSMC가 해주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게 원래 이제 로직 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메모리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거를 기존에는 메모리들이 직접 했는데 엔비디아 제휴사이 그랬거든요. 야 속도 좀 높여라. 그럼 요거를 이제 파운드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가 나노수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0나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TSMC가 해줘요. 근데 삼성전자 이번에 HBM4에 들어가는 밑에 베이스 다이는 그 자체적으로 파운드리가 있죠. 4나노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속도가 굉장히 잘 빠르고 유일하게 재설계 없이 됐다고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런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뭐 줄어드는 건 아닌데 여전히 HBM4도 왜냐하면 그 이 맞춤형 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관계가 굉장히 신뢰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3분의 2 정도는 차지할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기대 안 했던 BM부터 이 삼성전자가 어쨌든 먼저 선제 공격을 날렸거든요. 그럼 삼성은 이제는 HBM도 반격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범용도 잘하는데 HBM도 걱정했던 게 해소되면 사실 모멘텀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강한 모멘텀을 이번에 갖게 된 그런 이제 뉴스가 이번에 그 HBM4 먼저 이제 들어간 거. 요걸 좀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인 뉴스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마라톤 경주에서 우리나라 선수 둘이 선두 경쟁을 벌이는 듯한 느낌, 뭐 네. 이런 느낌 받아도 되겠죠. 예. 자, 허지환 상무님, 이번엔 좀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약 950조, 하이닉스가 660조. 둘이 합치면 1,610조 원 수준인데 이게 미국 AI 반도체 핵심 기업이라고 하는 브로드컴 2,250조 원에 이릅니다. 요 격차가 좀 있어요. 요 격차를 우리 기업 반도체 기업들이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사업 구조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격차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약간 구조적인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겠지만 브로드컴은 설계하는 회사, 팹리스라고 하잖아요. 예. 공장이 없고요. 그래서 캐펙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캐펙스 뭐 이천에도 있고 용인에도 그렇고 공장 엄청 큰 거를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구조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구조가 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하나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메모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장 창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추론을 하든 연산을 하든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억에 있어서 이제 창고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인데 이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다른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잘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에이직이라는 이 반도체는 소위 말하는 GPU나 칩 간의 어떤 그 연결을 되게 잘해주게 하는 그런 신경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메모리는 세계에서 3개 업체가 예.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뭐 3개밖에 없긴 하지만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하는데 이 브로드컴의 이 에이직 반도체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좀 구조적인 차이가 분명히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같이 가는 거죠. 결국은 뭐 누가 하나가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브로드컴도 있고 메모리도 필요하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간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저희가 이제 사이클을 타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간다. 그리고 뭐 브로드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희도 약간 한 발짝 뒤에서 같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 동안에는 이제 브로드컴과 뭐 메모리 반도체 간의 뭐 밸류에이션의 격차, 그 다음에 어떤 시가총액 격차가 이만큼 벌어졌었다고 하면은 지금 많이 좁혀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좁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 파운드리와 팹리스 차이를 우리가 감안해서 이 시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 생태계는 뭐 하나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최대 경쟁 상대라고 하면 대만의 TSMC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설비 투자를 최대 82조 원, 그다음에 연간 매출을 30% 성장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다음에 2나노 공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보인다고 하는데 TSMC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 우리 반도체 기업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한테는 위협이고요. 예. 하이닉스한테는 완전 호재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 TSMC는 아시겠지만 이제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인데 이게 삼성전자와 TSMC가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내에서는 경쟁을 하잖아요. 겹치는 게 많죠. 예. 근데 TSMC가 삼성보다 파운드리 좀 많이 잘하잖아요. 근데 이 파운드리를 뭐 82조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파운드리에 있어서만큼은 삼성전자한테 여지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의 어떤 격차를 벌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한 40조, 50조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파운더리에 들어가는 투자는 한 10조, 15조 정도인데 이 TSMC는 이 한 회사가 파운드리가 주력이 예. 이 회사와 예. 그게 아닌 회사의 차이네요. 그러니까 이 투자 규모 차이가 워낙 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내에서는 격차 해소가 쉽진 않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뭐 노낫죠. 왜냐하면 같이 가는데 예. 그리고 그만큼 TSMC가 사실 이렇게까지 30%씩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보통 한 20%, 뭐 10% 이렇게 캐파 증설을 정말 촘촘히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한테는 엄청 호재, 그리고 이런 그 HBM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한테는 또 엄청난 호재,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어떤 풍경이라고 봐야겠네요. TSMC의 이 투자, 강력한 투자도. 또 아울러서 이 최종 수요처인 엔비디아의 동향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CES 2026에서 차세대 슈퍼칩 베라루빈을 공개했고 중국이 H200 칩 구매를 승인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양 이사님, 시장에서는 뭐 이 2026년 주당 순이익 약 70% 성장 전망까지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이런 강세,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엔비디아가 잘할수록 좋죠. 우리는 네. 거기에 이제 칩을 다 공급하고 있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를 하이닉스 혼자 받았잖아요. 네. HBM이 주로 네. 들어왔죠. 근데 학습의 시대에는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범용 메모리들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학습할 때는 그냥 HBM 초고 성능 이게 꽂아가지고 계속 학습을 했는데 추론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세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올해 나오는 베라 루빈이라든가 이런 이제 새로운 칩에 거기 들어가는 CPU 옆에 이제 저전력용 그런 이제 DDR5를 좀 꽂겠다 이런 좀 얘기도 있었고, 또 거기에 지금 요즘에 계속 추론하다 보니까 AI가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요청하는 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순간순간 어떤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임시 데이터라는 이제 용어를 좀 많이들 쓰던데, 그 저장할 때 옛날에 그냥 HBM에 넣었어요. 근데 HBM에 넣으면 굳이 임시 데이터까지 이 비싼 칩에 넣어야 되냐? 그리고 HBM도 용량이 있는데 그럼 다른 기능을 못 쓸 거 아니에요. 이걸 네.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젠슨왕이 했던 얘기는 그러지 말고 낸드에 그냥 넣어버리자. 그래서 그걸 ICMS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그 베라루빈 이제 플랫폼에는 ICMS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SSD, 낸드, 그러니까 저장 창고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좀 가성비가 좋아지겠네요. 네, 그죠. 예.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나 임시 데이터는 야, 낸드에 일단 놓고 거기서 꺼내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낸드 관련주들이 폭발했고 오늘 그 샌디스크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주가가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낸드 수요. 예, 이런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이걸 또 주도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HBM 작년엔 독주해서 작년 이제 9월 가을로 넘어가면서 이제 D램도 쓰이네, 범용 D램. 근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낸드까지 붙어버리네. 예. 이게 다 엔비디아가 지금 만든 판인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판이 표준이 되잖아요. 이 편이면 다른 뭐 사실 뭐 브로드콤이 만드는 구글의 TPO도 그렇고 수많은 업체들이 이걸 따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어쨌든 엔비디아의 이런 어떤 그 메모리, 이 3대 축이죠. HBM, D램, 낸드까지 아우르는 이런 어떤 생태계 조성은 국내 뭐 반도체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김에 추가로 이번 주 들어서는 이 소부장들 우리나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TSMC가 사실 좀 절제하는 편이거든요, 투자를. 근데 이번엔 절제를 안 하더라고요. 질러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다 계산된 수치인 것 같아요. 너무 수요가 많은데
TSMC 칩을 이렇게 달라 그러는데 이 정도 투자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 수요를 만족하려면 이 정도 투자는 괜찮겠다. 그게 나온 게 이제 80조 이상 되는 예. 건데 아니 TSMC가 저렇게 지를 정도로 투자를 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투자를 급하게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쨌든 앞으로는 투자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근데 삼성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주가가 사실 소부장이 좀 부진했거든요. 예, 그게 그렇죠.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기대값이 올라간 거죠. 아, 투자 늘리겠다. 요거랑 지금은 뭐 이재명 정부가 다음 타겟을 코스닥으로 잡아버렸잖아요. 코스닥 시총 2등이 소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도체가 좋냐 나쁘냐랑 별개로 바이오랑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그 150 레버리지도 그렇고 그냥 ETF에 돈들이 엄청 들어가죠. 이번 달에만 한 4조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개인 투자분들의 돈이. 그럼 거기에 2등이 반도체 소부장인데 당연히 이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급 효과까지 맞물려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압도적인 예. 소부장 랠리가 나왔다. 이렇게 놀라울 보겠습니다. 정도의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호재가 되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 하나만 빼고 나면 정말 뭐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1월 장세를 돌아보면 또 한 축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이 로봇 프리미엄 덕에 현대차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무려 80만 원까지 뭐 상향 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주가는 최고 6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종가는 50만 원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를 현실적인 현대차의 재평가의 시작이냐 아니면은 로봇 기대가 앞선 과열이냐 뭐 이렇게 볼 시각이 논란이 분분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너무 빨리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만 현대차 주가가 거의 한 65%, 70% 이렇게 그렇죠. 올랐잖아요. 30만 원에서 50만 원대가 네.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번에도 실적을 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으로 한 11조, 뭐 순이익으로 한 10조 정도 버는 회사고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PER 뭐 한 그냥 한 10배 정도 밸류에이션 요 정도 그 회사였고 사실 이제 글로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다 뭐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회사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저희 국내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좀 갇혀 있다가 예. 이렇게 어떤 그 제조업 사이클의 어떤 한계 때문에 갇혀 있다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이렇게 가서 뭔가 성공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전력기기라든지 예. 최근에 그다음에 뭐 조선도 예전에 저희가 호황 직전에 이럴 때를 보면은 저희 한국 기업들의 제조업체들이 한 10배에 뭐 몇열 배 뭐 요 정도 밸류에이션이 있다가 한 20배에서 한 25배까지는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현대차나 이렇게 자동차 업종이 뭐 그 PER이 뭐 8배, 9배 뭐 많이 받아봐야 10배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뭐 현대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로봇을 진짜 2028년에 한다고 해도 뭐 2년, 3년의 어떤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새로운 어떤 그 업으로 그냥 그 도로에 그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진짜 로봇 기업이 될 수가 예.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너무 빨리 반영이 예. 되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 빨리빨리 화끈한 성격이 주가에도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현대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현대차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보수적으로 57조 원, 최대 187조 원까지 뭐 거론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이거를 충분히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제는 전기차로 밸류에이션을 받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실적 엄청나게 안 좋고 물론
지난 1년 동안 그 테슬라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한 16%, 17% 이렇게 오른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뭐 그 S 모델 이런 거 다 지우고 예. 이제 옵티머스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뭐 50조냐 뭐 또는 뭐 180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한계를 지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이제 현대차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에 100조였던 게 지금 뭐 150조, 160조, 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제 60%가 이제 올라 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빨리 반영은 하긴 했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약간의 부침은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현대차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사업 영역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 이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면 좀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얼마까지가 적정한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그렇게 지어서도 안 되는 아직은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현대차는 여전히 뭐 이름에서 붙어 있듯이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본업에서는 작년 매출은 뭐 186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영업이익이 11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20% 정도 감소를 했는데 미 관세 부담 이거 여전히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는데 단기 실적 둔화를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인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현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은 예상보다 좀 안 나왔죠. 그래서 사실 좀 쇼크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시장은 지금 현대차 실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 회사면은 관심을 갖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테슬라도 비슷하잖아요. 전기차 안 좋아도 뭐 별 그렇게 투자들이 좀 그렇게 과민 반응을 안 합니다. 뭐 실망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비싸다는 거 아는데 테슬라는 아까 상무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로봇 회사죠. 로봇. 그다음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여기에 경쟁자가 아직은 딱히 보이진 않아요. 중국에서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나중에 이 시장에서 1등 하겠다. 그 가치가 지금 시총에 반영되죠. 그래서 거의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높죠. 한 2,0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PER이 한 200배 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를 부여받는데 근데 만약에 자동차로 본다면 그 가치가 말이 안 되는 가치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자동차면 네. 너무 비싼 거죠, 사실은. 근데 현대차도 비슷해요. 만약에 이 회사를 자동차로 본다면 이런 실적 쇼크 나오고 올해도 좀 힘들 것 같다. 또 트럼프가 자꾸 뭐 관세로 이렇게 견제도 하고 이러면 이 어쨌든 현대차랑 그룹이 사업 계획 꾸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그러면 그거 이제 밸류를 또 다운 시키겠죠. 근데도 그날 실적 발표한 날 뭐 아시겠지만 주가가 오히려 급등해 버렸어요. 예, 그거는 결국 이제 로봇과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인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 주가 빠지긴 했지만 실적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현대차 가이던스 준 거는 올해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성장한다는 가이던스는 줬어요. 그래서 뭐 너무 큰 역성장만 아니면 저는 현대차 주가의 뭐 실적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결국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로봇을 보여줬잖아요. 다음은 자율주행을 보여줘야 돼요. 자율주행에서 뭔가 좀 이제 결과물들이 아마 올해 나올 겁니다. 뭐 테스트카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들이 뭔가 좀 의미 있게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 번 환호할 겁니다. 그럼 밸류를 또 올려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밸류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제는 저 뭐 현대차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투자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시장은 일단은 피지컬 AI주로 이제 바꿨어요. 바꿨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자율주행. 그래서 인재도 영입했잖아요. 이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그 엔비디아에서 뭐 자율주행 했던 분들 모셔오고 이런 것도 결국 다 이런 저는 회사가 방향을 잡은 거라고 봐요. 아, 우리 회사는 이제 피지컬 AI 회사다. 이거를 정의선 회장이 그 인재 등용을 하면서 이제 대내외에 저는 선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실적 부분을 뭐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쉬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주가를 결정지을 요소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아처럼 자동차를 이름에서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기아가 모빌리티 회사로 변신하면서 네. 자동차를 띄웠듯이 앞서 현대차도 언젠가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로봇 도입을 앞두고 이 아틀라스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합의 없는 도입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견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 이게 상당히 좀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뭐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그러면 사업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건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포인트는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학습을 할 예. 거고 미국에 뭐 실험용 공장도 있고 거기에 또 조제 공장이라는 아주 큰 공장도 하나 만들어놨죠. 거기서 앞으로 2년 동안 학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저는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28년도에 3만 대를 양산할 거거든요. 그거를 아마 미국 공장부터 투입할 텐데 만약에 이제 한국 공장에 투입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노조랑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현대차 주가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네. 이 뭐 거슬러 오는 뭐 이게 수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세상이 바뀌는데 로봇으로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가는 방향을 아무리 노조가 반대해도 이걸 막을 방법은 없다. 예. 그렇게 확실히 대통령도 현대차 힘을 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물론 이제 몇 년 후에는 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의 어떤 현대차의 주가에 걸림돌이 당장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뭐 고민거리가 되겠지만은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변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허재환 상무님이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글로벌 사례로 이 뭔가 자동차 회사에서 뭔가 모빌리티 회사 아니면 미래 회사로 이렇게 변신하는 사례가 바로 테슬라 아닌가 싶은데 뭐 전기차 모델 S, X 뭐 생산 중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뭐 오히려 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로봇 택시 이런 미래 사업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현재 주가 모습이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려질 미래에 대한 걸 선반영한 것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네. 사실 이제 이 테슬라가 정말 신기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5년, 16년에도 이제 아마존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15년, 16년에도 아마존이 뭐 이커머스 한다고 하고 뭐 그때 호울푸드 사고 막 이랬을 때 엄청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멀티플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흑자 나왔다가 또 적자가 되고 그런데도 계속 주가는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10년 뒤에 지금의 그 아마존의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 이커머스에서 미국에서 가장 최강자로 예. 그리고 돈도 엄청 잘 버는 회사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장 산업에 특히 이제 그 첫 진입자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지금 주가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모델 S하고 X를 단종한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이게 테슬라의 전기차의 첫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첫 모델을 이렇게 접고 여기에다가 옵티머스를 깐다라는 거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는 하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머스크가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전기차도 있지만 뭐 로봇, 그다음에 FSD, 자율주행 뭐 이런 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스페이스 X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되게 비싸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시대가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우주도 지금 뭐 우주에다가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고 뭐 우주에서 뭐 바이오 헬스도 한다고 하고 그런 데다가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 모든 것들을 어쨌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제 전 세계가 가야 될 모습을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이 테슬라가 이 첫 진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는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변화를 저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의 많은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또 좀 여기서 좀 재밌게 좀 본 기사가 뭐냐면 그 중국의 그 로봇 기업 그 유니트리의 그 천재 CEO 왕싱싱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9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3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그 로봇 산업이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그 챗GPT가 나오기 1, 2년 전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그거 기사를 보면서 되게 섬찟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챗GPT 이후에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모습과 그 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에 로봇 산업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미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냥 그 기계 공장에서 이제 그 단순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보다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양산이 시작을 하는 첫 해가 올해인데 아마 2년이 지나면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테슬라의 모습이 결국은 앞으로 이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가야 되는 길에 전형을 좀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현대차한테도 상당히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겠네요. 자, 정리해 보면 현대차는 그 로봇이나 미래 모빌리티라는 기대 요인이 있는 반면에 관세라든지 노조라든지 글로벌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투자분들이 바라보냐의 관점인데 저는 어쨌든 이제 현대차는 피지컬 AI 회사로 변신 중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PER 10배는 싸다고 봐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 스마트카 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12배에서 한 20배 좀 넘게 받거든요. 그리고 샤오펑이 한 50배 받아요. 테슬라는 200배인데 뭐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12배에서 18배 그리고 아까 이제 85만 원인가요? 예. 그게 아마 PER 25배 정도 될 거예요. 뭐 거기까지 나온 건 아마 중국 회사들보다 현대차가 더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 때문에 그렇게 준 건데 만약에 더 좋은 경쟁력을 보이면 뭐 85만 원 가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저는 피지컬 AI 쪽으로 본다면 지금 10배, 지금 한 10.5배 정도 되는데 10배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주가를 보지 마세요. 주가 보지 마시고 결국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그게 얼마만큼 발현될지. 근데 지금 토요타 정도죠.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예. 밸류에이션인데 어쨌든 이 이상으로 가면 이제 토요타를 이기는 건데 근데 토요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동차 회사인데 그냥 자동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직은 아니에요. 예. 뭔가 뭐 피지컬하게 보여준 것도 없고 독일의 폭스바겐, 독일 회사들도 뭐 르노 이런 거 GM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비중국, 비테슬라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하는 회사가 현대차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무님 말씀대로 먼저 하는 기업은 좀 프리미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후발 업체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현대차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10배도 저는 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밸류에이션이 새롭게 멀티플이 새롭게 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 질문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모노라고 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 국장이 뜨겁지만 그래도 지금 주목해야 할 미국 주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허재환 상무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역발상 투자, 뭐 갈아타기 문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자산 배분과 시점의 문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미국 시장도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조금 이익 마진이 약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막 한 2배, 3배 더 비싸게 주고 반도체를 가져와야 되니까 약간 이제 이익 마진에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아닌 일반 기업들 중에 이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되게 이익 마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역발상이라기보다는 AI를 활용하는 기업들로 우리가 초점을 좀 돌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캐터필러입니다. 예. 저는 이제 캐터필러를 되게 좀 오랫동안 좀 봐왔는데 예전에 캐터필러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굴삭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냥 전통 기업이었죠. 예. 그냥. 근데 지금 이 전통 기업이 엔비디아의 칩을 가지고 그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이게 그 사람 없이도 자율주행 굴삭기가 네, 그런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한 지역과 그러니까 땅을 파도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면서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되겠네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쌉니다. 비싸고 PER도 뭐 30배, 40배 가까이 되고 지난 1년 동안 무려 주가가 70% 올랐어요. 예.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저는 AI가 더 많이 활용이 되면 될수록 되게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또 뭐 로크웰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 치면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공장 자동화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 막 엔비디아 당연히 좋고요. 구글 당연히 좋은데 뭐 미국 시장 많이 지금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자동화를 활용을 해서 이익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뭐 캐터필러라든지 로크웨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도 우리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분한보라고 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 ETF 열풍이 대단합니다. 어떤 ETF 상품이 좋을지 몇 가지만 제시해 주신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정말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고 그것이 시장을 흔드는 뭐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너무 다양해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지수형 ETF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가장 뭐 거의 지수를 이제 추정하는 국룰이라고 그러죠. 국룰이라고 표현하는 그 S&P 500 추정하는 ETF도 있고 국내엔 코스피 200 추정하는 ETF가 있고 요즘에 이제 코스닥이 또 인기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지수형 ETF를 어쨌든 이거를 뭐 내가 ETF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모르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그런 지수형 ETF는 저는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한 번씩 이제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ETF로는 좀 뭐 미국의 S&P 500이나 한국의 코스피 200을 좀 먼저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가 또 ETF의 장점이 기업 선정을 좀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기업 선정에 스트레스가 좀 없어요. 근데 그렇죠. 로봇 시장이 열리네, 뭔가 산업이 좀 바뀌네. 그런데 뭐가 좋지는 모를 수 있으면 사실 그냥 이제 ETF를 선택하면 좋은데, 근데 요즘에 현대차가 또 저렇게 잘 나가고 그 밑에 그런 질문도 많으세요. 아니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3사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뭘 사야 되냐? 근데 사실 또 자동차 ETF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적절히 또 섞어놨거든요. 그 밑에 뭐 만도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차 상승만큼은 못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이 ETF. 근데 또 하락할 땐 좀 덜 빠지기도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기업 선정은 어려운데 딱 봐도 이거 뭐 산업이 이쪽은 성장하는데 그런 ETF들이 좀 몇 개 좀 그 검색하시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ETF를 몇 개 테마로 뭐 한두 개 정도 꼽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선정해서 그것도 역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수형을 좀 일단 핵심으로 하시되 한두 개 정도는 좀 성장할 수 있는 ETF로 이렇게 좀 포트를 꾸리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 시청자 질문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달 특히 하순 들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인데 2차 전지 진짜 돌아섰는지 이것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차기 주도주 후보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기 기술적 반등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제 연간 전망을 하면서 그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다크호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예. 1월에 너무 올라가지고 되게 괴로워 죽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는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로봇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CES에서 분명히 보여줬고 기대감도 맞고 좋은데 2차 전지도 사실은 이제 ESS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리튬 가격이 또 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바닥은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이 자동차 업종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영역들로 이제 장착을 하는 케이스인 거고 사실 아직까지 이제 2차 전지 쪽은 적자이고 업황이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는 있긴 하지만 너무 빨리 이제 주가가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어떤 컨빅션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3년 만에 본전 찾았다, 뭐 3년 만에 탈출했다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2차 전지 반등을 수급 주문에서 점검을 해보면은 그 코스닥의 대장주였던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150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점에서 2차 전지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어떤 중장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알테오젠이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사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었기 지금은 뭐이 때문에 업종이 또 또 뭐 됐죠.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서 근데 어쨌든 돈은 그쪽으로 더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패시브 자금 좀 수요 현상은 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지금 2차 전지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업황도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거든요. 뭐 전기차 안 팔리고 이런 부분들은 모르는 이제 분들은 없을 거고 리튬 값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양극재 기업들은 리튬 값에 의해서 실적이 변동되는데 네.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리튬 값 상승에다가 ESS용 이제 배터리 수요 이런 것도 거기다 로봇은 아직은 비중은 적죠. 아직 로봇이 뭐 대규모 양산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딱 스토리텔링하기 딱 좋죠. 예. 그래서 이것까지 어우러지면서 주가 올랐고 여기에 또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예. 겹치니까 주가가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펀더멘털 개선과 이 PER 개선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갔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이게 올라오니까 이 2차 전지를 팔아버리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파시고 뭘 샀냐면 그냥 코스닥 ETF로 또 교체하는 예.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되게 과거랑 다르게 개별 주식을 사시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ETF 쪽에 좀 집중 투자하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 그 에코프로 수급에도 그게 고스란히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확실히 좀 개인 투자분들은 과거처럼 2차 전지에 열광한다 이런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코스닥 시장이 모멘텀이 생기니까 차라리 ETF 하자. 예, 그런 게 이번 에코프로 수급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로봇, 그리고 2차 전지인데요. 모두 AI에서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을 쫓기보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보다 중요한 건 기준,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경제전쟁권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저녁 7시에 방송이 됩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전해드릴 테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계속해서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